오늘은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LMO 포럼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KBCH 포럼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가가는 첫 번째 자리가 지금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장기와 그리고 국제분쟁 속에서 식량수급 위기 해결 방안과 그 안에서의 GMO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김기철 선생님의 인사만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안전정보센터장 김기철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사회자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준비했던 인사 말씀을.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일단 드리면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이제 기후위기라든가 감염병 확산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내 식량 위기와 그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어떤 역할이나 한계 또는 또 다른 대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그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 소장님, 그리고 식물생명공학정보원의 박희영 대표님, 그리고 재단법인 습관나눔 푸시행동연구소 최준호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지정 토론을 또 해주시는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한국식품정보신문 김현욱 대표님,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생물안전성과 류태용 과장님,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임준영 사무국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제 31번의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저희 자료집의 8쪽에 보시면 이제까지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지는 쭉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검토 좀 보시고 또 향후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 유전자 변형 생물체뿐만 아니라 어떤 뭐 바이오 신구실이라든가 생물 자원, 뭐 바이오 산업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앞으로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름을 이제 KBCH 프로 세미나로 바꾸는데요.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센터에서는 이 세미나뿐만 아니라 또 아시다시피 포털도 있고 다양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관련된 그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모든 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조금 거창합니다. 이 포럼에서 지난번 제가 사전에 한번 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의 문제하고 식량의 문제가 막 이렇게 교차가 좀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식량의 문제, 제가 오늘은 식량 자체의 좀 논리, 이슈, 문제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관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료 가격, 곡물 가격 급등 이런 여러 문제들을 많이들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도 이 식량을 못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쌀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폭락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전체 우리나라 그 식량, 특히 이제 곡물입니다. 곡물의 어떤 그런 흐름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런 이렇게 논의를 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관점을 조금 제기를 하고 싶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문제 2입니다. 이건 농촌경제연구원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2년, 그 이전에도 이미 가격이 상승해 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하면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제 또
내년 작황 이제에 또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또 사실 여러 가지 조금 뭐 위기 의식 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뭐 계속 잠재된 상태로 이런 식량의 문제는 가격을 특히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가격 수준이 어떤 거냐라고 뭐 명목 수준이라서 뭐 정확한 어떤 그런 분석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 보시면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2008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큰 그 곡물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 전 세계적인 곡물의 수급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고심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격의 문제는 항상 신경을 쓰게 되는데 뭐 역사적인 고가격 상황에 지금 현재도 와 있다라고 하는 점은 뭐 이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좀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가격을 중심으로 식량 문제를 보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조금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문제 제기를 좀 하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문제는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식료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식품입니다. 식품의 그 소비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증가하는 부분은 육류 부분하고 과일, 특히 이제 수입산을 중심으로 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1년도서부터 이제 절대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 그 감소폭이 점점 좀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까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품의 어떤 그런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와 같은 지속 성장보다는 이제 질적인 개편, 전환 이 속에서 새로운 좀 변화의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목에서 저희가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식품을 무엇으로 소비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쌀 한 공기에 얼마다 뭐 이런 거 막 계산하면서 차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쌀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건데 다 보시면 근원적인 식품이라기보다는 기호적 식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열량은 우리가 기본 식품으로 소비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늘려가는 품목은 그 기호적인 거죠. 담배, 술, 소프트 드링크, 이런 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 그런 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문제로 하나로 한정해서 볼 수는 없고 또 총량 이렇게 단 하나의 어떤 문제를 보기보다도 인구의 변화, 또 수요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을 분석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전개가 안 되네요. 육류는 명확한 정해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그냥 그림으로만 보셔도 경제,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이 육류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마다의 어떤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렇게 드러나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과일인데 과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확한 특성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국가의 기호성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육류의 어떤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의 어떤 식품의 이용 구조에서
경제 성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식품을 또 보통 저희가 식량 주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곡물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세계를 본다면 조금 더 복합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뭐 제가 이제 표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자급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곡물 자급률 많이 고민을 합니다만 일본은 뭐 과일 자급률이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해외 의존성이 심화되는 이런 경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은 좀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첨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수입, 식량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 양은 거의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쭉 살펴보아도 수입 곡물의 양은 뭐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제적인 곡물의 교역, 이렇게 원래 전 세계 곡물 교역을 보면 자국 소비가 많고요. 잉여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수출을 전략적으로 하는 국가들, 대륙형 국가들이 상품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역량은 전체 생산량과는 약간 차이가 좀 큽니다.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곡물별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한 2%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큰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적인 교역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이고요. 식량은 그 식량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양한 산업군으로 파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의 문제를 또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식품의 소비, 식량의 조달,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밥으로 먹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산업재로서의 원료로서의 식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필요하고 특히 축산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식을 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공으로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들이 어떻게 보면 곡물과 관련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옥수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이제 자급력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으로 먹고 있는 옥수수는 찰옥수수 같은 거, 뭐 최근에 이제 초당옥수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적은 분량을 간식용으로만 먹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공업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식품만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 뭐 식품 제조, 뭐 전분으로 사용되거나 뭐 플라스틱, 뭐 어떤 원료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실 잘 보기 힘든 이런 그 원료형 제품의 그런 형태로 옥수수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곡물에 대한 리스크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인구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거라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실제로 닥쳐 있는 그 리스크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험스러웠지만 내년은 더 위험스럽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기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작황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뭐 내년 초, 뭐 또 올 지금 가을서부터 해서 내년 초 또다시 이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거시적인 지표들로 봤을 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맥킨지가 분석한 내용입니다만, 결국은 뭐 여러 가치 사슬 속에서 이 화학 비료, 그러니까 비료 투입이 문제가 되면서 식량에도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농업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 우리와 같이 집약적인 농업이 아닌 대륙형의 조방종 농nghiệp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원유 가격의 상승이 결국 비료나 이런 그 화학 제품의 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뭐 생산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단순하게 가격이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대규모 수출을 하고 있는 그 국가의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뭐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단기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해외 농업 개발과 관련해서 뭐 러시아 이렇게 현지 출장을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그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콩을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 현장에서 중국 상인들에게 다 입도선매되는 상황,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을 어느 정도 뭐 문제도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런 중국에서의 어떤 수요 폭증이 콩에서 있었고, 지금 또 옥수수가 논의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남미 지역의 옥수수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어떤 한 품목 하나로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중국 내에서의 어떤 수요, 주로는 이제 축산 사료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동을 하면서 국제 가격에 요동을 치고 뭐 단기적인, 중기적인 수급의 변동에도 혹시 모를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래프들이 좀 무섭습니다. 막 위로 막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뭐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들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금융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주변부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환율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결제를 못해서 항구에 배가 도착해 있는데도 내리질 못하는 국가들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의 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식량의 문제는 뭐 물건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곡물을 생산하고 이동하고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금융과도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대혼란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속에서 또 위기의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후 변화를 리스크로 했는데요. 이게 그 장기적 리스크가 아니라 단기 리스크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냐면 현실로 닥친 거죠. 지금 11월이면 예전에는 눈 내릴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저희 뭐 봄날씨 같아서 이렇게 청년들은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지구적인 어떤 생태 교란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단발적으로 기상재해들이 예상치 못한 범위로, 비현실적인 범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대가뭄이 있었고요. 이때 뉴 사우스 웨일즈, 이때 이제 그 조사를 보면 50%의 감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의 뭐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뭐 이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있고, 이 파키스탄 상황 같은 경우는 FAO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현지 지원 문제를 놓고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막 수시로 올라오는데요. 좀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농경지와 동일한 면적이 홍수로 소실됐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피해 상황들이 닥쳐 있고, 이게 기후변화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기상이라는 말로 바꿨을 때 단기 리스크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하고 곡물 상황에 대한 단기 리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쌀만을 지키자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전략이 올바른 것이었는가에서부터,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식량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몇 가지 그 세부 곡물에 대해서 가치 사슬의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서 시사점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은 뭐 저희가 의무로 수입하는 양을 빼놓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급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프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뭐 이게 뭐 그 간격 차이를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견에서 봐도 뭐 10년, 20년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뭐 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산 그 기반 속에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풍흉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정적인 생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면적은 계속 줄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커버를 해나가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데이터입니다. 제가 옛날 데이터입니다만 제가 직접 분석을 해봤던 거라서 한번 쌀의 어떤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한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이게 가만 보시면 수요는 안정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매년 뭐 1인당 뭐 쌀 소비량이 뭐 60kg를 뭐 하회했다, 뭐 50kg로 떨어진다, 뭐 등등 막 온갖 그 언론의 보도가 나옵니다만, 그냥 안정적인 우하향 곡선입니다. 변동은 어디서 오냐면 생산에서 오는 거죠. 그 생산은 어디서 있냐면 풍흉입니다. 그러니까 풍작이냐 흉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에 거대한 잉여,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강제 생산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폐지했습니다만 수요에 맞추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냉해를 입었던 시기를 빼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떤 그런 풍흉에 따라서도 가격이 폭락, 아주 민감한 얇은 그 선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만 벗어나면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가 완충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단기에, 그러니까 우리 생산 조정도 3년 하다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쌀 문제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이 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치 사슬 분석을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의 이제 이동현 박사가 한 사안입니다. 작년에 이제 19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쌀의 뭐 투입재서부터 이 산업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쌀의 이용은 외식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에서 먹는 쌀의 양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쌀 대책을 수립할 때 생산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기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완화적인 대책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식량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고요. 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급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보시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재배 면적, 뭐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 감소하는 그런 상황, 또 정책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논콩 중심으로 해서 생산 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어 있는 그런 통계치들이 나오고요. 수입을 보면은, 그러니까 생산은 변동성이 큰데요. 수입은 굉장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쌀은 뭐 국내 시간이 그렇군요. 을 유지합니다만 콩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의 변동성과 함께 그 수입 콩의 어떤 고정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식용콩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세 영향 이런 거라기보다는 국내에 그 콩을 이용한 가공 산업의 수요 그리고 사료와 연계되어 있는 수요 요거와 직접적으로 이 콩의 이용 체제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량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쌀도 마찬가지였고 소비는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장기적인 어떤 이용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한 변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식용 유지, 두부, 두유, 장류에 해당하는 요 1차 및 2차 식품 제조 부분 그리고 사료 부분 이게 사료는 결국 유지의 부산물로서 사료로 넘어가는 대두박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런 그 연계 구조 속에서 우리가 요 콩의 문제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안전의 문제도 살펴보고 있는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국내산은 대부분 다 이 잡곡 용도 식용으로 쓰이고 있고 일부 장류나 두유나 두부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수입산이 여기에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가치 사슬 속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는 좀 생략하시고 밀 같은 경우는 국산 밀만을 했습니다. 쌀 이외의 다른 곡물을 통해서 식량의 안보를 확충하자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요거는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그 송동훈 국장이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 국제 밀 가격이 막 올랐으니까 이 기회에 국산 밀도 좀 적극 확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원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자료들을 다 떠나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했던 그 느낌이라기보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밀은 그야말로 주장목이 아니라 부장목 그리고 사실은 팔 곳이 별로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품질 자체가 수입산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부족하고 특히 밀은 재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리가 밀쌀로 잡곡으로 일부 먹는 거 이외에는 대부분을 재분을 통해서 밀가루로 먹는 형태인데 그 구조 속에서 그 품질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기관에서 진흥청에서 국가에서 아무리 우수한 종자를 개발한다고 해도 재배 과정 자체가 6월 달에 수확 과정 자체 6월 달에 그 그러니까 그 장마철 이전 비 오기 이전에 또 논으로 쌀을 심기 이전에 수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완성된 품질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도 단수, 저희가 보통 생산성 단위 면적당 그 단수를 봤을 때 뭐 250kg에서 뭐 350kg 막 이런 식으로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술 자체가 고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 있는 상태고 품질도 차이가 있고 가격도 비싸고 결국은 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주체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요 밀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이렇게 가치 사슬로 볼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전량 수매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 이제 파종이 막 들어가고 있는 단계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0톤도 수요에서 소비를 못했는데 자금력의 문제를 떠나서 10,000톤 소비를 못했는데 5만 톤이 심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 사슬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식량의 문제, 안보의 문제는 생산 혹은 수입, 자금력 이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방위적인 가치 사슬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랑 거꾸로 우리는 밀이 자유무역이고 콩이 국영무역이거든요. 일본은 거꾸로 밀을 국영무역으로 하고 콩은 자유무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국영무역 체제에서 어느 정도 좀 또 북해도라고 하는 대규모 생산단지가 있고
빵 종자를 개발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을 유지하는 안전판은 좀 갖추고 있고 가격도 국제 가격 수준으로 지금 맞춰서 공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라서 조금 이 산업 자체를 운영하는 구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콩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갖고 있는데 콩의 또 이용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주식과는 좀 다른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곡물에 대한 그 내용이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 식량의 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면 여러 주제들을 다 끌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식량 안보를 대할 때 어떤 그런 생각을 어떤 국제 곡물가의 문제, 또 그 외국 호주나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또 국내 자금력의 문제, 또 밀과 콩, 보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식품의 소비라고 하는 전체로 보고 또 특히 이제 식량 작물은 결국 여러 산업으로 파생되어 있는 그런 그 가치 사슬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 전체를 고려한 전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특히 정책적으로 혹은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도 결국은 전버정의적인 거시적인 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실제로 우리에게 맞닥뜨려 있는 단기적 위험 요소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영역들을 찾아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쌀 같은 경우는 외식의 문제가 제기됐고 콩 같은 경우는 그 2차, 1, 2차 가공 산업 부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연사분이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저도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1996년에 GM 작물이 처음 상업한 이후로 그 GM 작물이 이런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현재 역할, 가치,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위기의 주요 요인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전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기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위에 두 가지는 장기적인 전망 어떤 위기 요인이 되겠고요. 요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단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식량 위기에 생산량 감소라든지 공급 불안정의 요인이 돼서 식량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량 안보를 논할 때 네 가지 팩터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availability, 가용성. 어떻게 식품이 공급되고 있는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가? 수입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국내 재고는 어떻게 되는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원조 물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접근성, 식근을 일반 소비자들이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가격이 적절해서 쉽게 접근하는데 갔더니 비싸서 못 산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자꾸 아프리카 얘기하는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용 편의성,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GM 같은 경우에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고 있느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이런 식품들이 제대로 적절히 공급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안정성, 스테빌리티죠. 식품 공급이 안정적으로 정부는 재고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격 조절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느냐. 기상 변화, 홍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갑자기 뛰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식량 안보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산자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주로 가용성하고 이용 편의성의 식품 안전성이라는 측면을 주로 화두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2100년 약 112억 명. 제가
그 UN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 11월 그저께 날짜로 79억, 79억, 이제 곧 80억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이 약 8억 6천만 명. 하루 수입이 1불 25센트, 그래서 대략 한 1,500원이 안 되는 사람이 14억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도 자기 하루 식량 공급을 하기에 부족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약 97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개발도상국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식량을, 칼로리를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해야지만 그나마 부족한 대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50년에서 2050년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는 전 세계 인구 증가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개발도상국, 파란색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은 뭐 한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증가율이 높지 않고 낮은데 거의 뭐 스테디하게 가고 있고요. 그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물론 그 경작 가능한 면적도 개발도상국은 약간 증가하고 선진국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구 1인당 경작 가능한 면적을 살펴보면 월드뱅크 데이터에 의하면 2010년에서 2018년으로 오면서 서서히 감소하고요. FAO 데이터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훨씬 더 감소하는 거로, 경작 가능한 토지가 1인당 경작 가능한 토지가 더 감소하게 되면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모자라게 될 것으로, 그렇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단위 면적당 그 식량을 2배 이상을 생산해야지만 그 당시 2050년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약간 줄었죠. 0.03에서 0.027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우리는 쌀이 남아돈다, 뭐 우리 돈이 있다, OECD 국가로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먹는 거에 우리가 당면한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지금 가격으로는 살 수 없고 물량이 줄어들고 어딘가서 부족이 발생을 한다면 식량 위기는 우리도 닥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나 공유 가격 동향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작년 코로나 영향, 올해 코로나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계속 증가를 했고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 리얼 인플레이션, 푸드 자체만을 놓고 식품만을 놓고 본 거로 봐도 한국은 또 여전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식량안보 위기가 곡물이나 이런 식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단기적인 걸로 볼 수 있지만 과거 몇 년의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 보면은 이게 단기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게 추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중서부 지역 가뭄 때문에 밀생산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육류 포장 공장이 스탑돼 갖고 포장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밀생산이 35% 감소하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러시아가 막아서 수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질소질 비료라든지 뭐 중국도 그렇지만요, 인산질 비료라든지 비료 생산이 원료 가격이 올라가서 스탑이 되거나 수출이 금지가 되거나 하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6월에 곡물 수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카놀라 같은 경우는 아예 수출 금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미로 가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지금 밀 생산량이 14%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르헨티나가 곧 GM 밀을 심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자국에서 밀 생산하는 게 대단한 산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FAO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은 맨 밑에 2019년에서부터 20년, 21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지난 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봄에 갑자기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옥수수라든지 콩,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보면 그 2021년 5월 세계적으로 5월이 보릿고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5월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22년에도 5월 가격이 제일 높고요. 콩도 5월, 21년 5월, 22년 5월에 제일 지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과거 10년의 평균 가격의 두세 배를 상회할 정도로 지금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GM 작물, 우리가 생명공학 작물 혹은 유전자 변형 작물, GM 작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물들이 과연 이러한 위기에 얼만큼 공헌을 할 거냐. 뒤에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GM 작물이 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GM 작물이 이 위기를 해서 넘기고 극복하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 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쓰게 될 것 같은데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국가별 GM 작물 재배 면적을 보시면요. 29개국 총 1억 9,040만 헥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거의 북미, 남미 대륙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몇 개국에서 이제 GM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 그 GM 종자하고 일반 종자 시장을 비교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종자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 자체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종자 자체의 그 어떤 고부가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론 그 종자 단위 가격도 높아지지만 전체 그 시장 가격이 증가하였는데요. 2011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를 보였지만은 컨벤셔널 일반 그 non-GM 종자하고 GM 종자의 그 증가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반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재배 면적은 컨벤셔널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GM 그 재배 면적은 전 세계 GM 재배 면적의 15.3%에서 18.7% 정도, 20%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GM 종자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물론 그 높은 걸 가지고 또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심어서 그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농민분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면 면적 변화하고 GM 적용률을 보시면요. 콩이 가장 빠르게 그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 옥수수, 면화, 카놀라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M 적용률을 2019년 현재로 보면 면화 같은 경우는 약 79%가 GM을 신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콩은 74%, 그 다음에 옥수수는 31%. 여기 31%, 왜 이렇게 그럼 옥수수는 낮아라고 하는 거는 유럽의 대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인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그 GM을 심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여전히 GM을 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옥수수의 그 GM 적용률은 50% 이하 3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놀라도 27% 정도고요. 그래서 상위 3개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주로 GM 작물을 심고 있는 상위 3개국의 그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요. 주로 옥수수가 미국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콩, 브라질은 옥수수가 두 번째네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는 콩이 제일 전체 생산량의 66% 정도 가장 많이 심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콩을 가장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양의 상당 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옥수수만을 놓고 보면요. 미국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GM 옥수수를 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이 가장 많고요. 중국이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으로 2등입니다. 물론 그 재배 면적으로 치면 1등인데 그 non-GM을 심고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조금 떨어져서 중국의 그 생산량은 조금 적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요. 수출량으로 보면 미국이 1등,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옥수수 수출의 4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수출이 막혀서 수출이 확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보면 일본은 일정량을 계속 꾸준히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한국은 죄송합니다. 조금 늘었죠. 과거 10년 전보다. 그 다음에 중국은 지난 2, 3년 사이에 갑자기 옥수수 수입량이 늘었고요. 그래서 미국 옥수수 재배 수출 현황을 보면 재배 면적은 96년 GM 작물이 GM 옥수수가 챙겨지기 직전에 95년에 2,639만 헥타에서 2021년 현재 3,456만 헥타로 증가했고요. 30.1%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은 1995년 대비 약 20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당 생산량으로 보면 7.12에서 11.1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생산된 양이 80% 이상이 국내에서 소모되고 현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모되고요. 16% 정도만 해외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 바이오에탄올 소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에서 육류 수입이 늘어나면서 육류 생산량이 늘고 해서 수출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넌지엠을 심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 재배 면적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1995년 대비 2021년에 19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약 4,332만 헥타가 심겨졌고요. 생산량은 2억 7,255만 톤. 그래서 생산량하고 재배 면적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넌지엠을 심은 나라고요. 미국은 GM을 심은 나라인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양의 2,300만 톤 수입하려면은 뭔가 무역의 흐름이 깨졌을 텐데요. 중국이 갑자기 2,3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을 해서 지금 자국의 옥수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이 곧 빠르면 2, 3년 내에 GM 옥수수를 중국 내에서 재배 승인을 하고 중국에 옥수수를 심어서 최소한 같은 면적에서 미국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근접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M 작물이 식품 안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식품 변화 대응에 대한 공헌도를 보면 생산성이 앞에서 보신 데이터처럼 지난 2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GM을 심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경지 면적을 갑자기 확대하지 않더라도 옥수수를 생산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토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라든지 다른 BT 옥수수를 심음으로써 해충 저항성 옥수수를 심음으로써 살충제를 더 뿌릴 필요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 환경에 공헌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을 덜 쓴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CO2 방출을 줄임으로써 또한 환경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오면 소규모 농가에서 옥수수를 심음으로써 옥수수가 BT 옥수수를 심음으로써 과거에 옥수수를 심지 못한 시즌에 들어가서 소규모 농가에서 옥수수를 심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해서 소규모 농가의 수입 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GM 작물 승인 현황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브라질, 한국은 5위의 수준인데 여전히 다른 나라 상위권 나라에 비해서 재배 승인이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굳이 GM 심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한국에서는
GM 작물은 계속 식품과 사료용으로만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GM 작물 승인 현황을 보면요, 옥수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고 이건 개발 완료된 거, 그 다음에 그 승인이 난 것 152개국, 한국은 83, 일본 88, 미국 48입니다. 이거는 그 나라마다 규제가 달라서 한국은 그 싱글 이벤트하고 스택이라고 해서 후대 교배종까지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은. 근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그 후대 교배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잡히지가 않아서 숫자들이 달라집니다. 미국을 보시면은 밑에 노란색으로 박스 쳐 있는 토마토, 벼, 파파야 등등등, 호박, 뭐 장미,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상업화가 돼서 자국 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국 내에서 소규모로 팔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라인으로 무역 라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까지 와서 그 안전성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국 내 그 승인받고 팔리는 정도로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형질별로 보면 제초제 저항성, 해충 저항성, 그 다음에 어떤 식품의 질을 높인 그 오메가3가 많다든지 뭐 다른 안토시아닌이 많다든지 이런 성분들이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는 뭐 어바이오틱 스트레스라든지 병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GM 작물, 과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카놀라, 면화 4대 작물이 가장 돈이 되고 가장 많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크틱 골든 그라니 사과, 그래서 이렇게 갈변되는 사과가 갈변되지 않도록, 사과를 잘라놔도 갈변되지 않도록 한 사과가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돼서 현재 2019년 현재 265헥타가 심겨졌고요. 21년이니까 좀 더 심겨졌겠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벤트 E1 가지가 심겨졌고 22년에 필리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겨질 예정입니다. 핑크 파인애플 2016년 미국 승인을 받았고요. 코스타리카에서 1115헥타 2019년에 재배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2020년 승인을 받고 올 봄에 22년 미국 FDA 심사 완료하고 곧 내년이나 후년쯤에 아르헨티나에서 심겨져서 미국에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가뭄 저항성 밀, 아마 GM 밀로서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심겨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2021년에 GM 황금상 골든 라이스가 재배 승인을 받아서 아마 올해 내년쯤에는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퍼플 토마토 2022년에 올해 승인을 받고 항암 효과가 많은 그런 퍼플 토마토가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토마토가 지금 그 미국 시장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보면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건 이미 승인이 돼서 중국 내에 심겨지고 있는 GM 작물들입니다. 면화라든지 파파야, 페추니아, 퍼플라, 파프리카, 토마토 한 종류는 이미 중국 내에서 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미국 같으면 브라질 같으면 수출이 이게 수출 라인에 들어가는 거면 한국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자국 내에서만 쓰는지 한국에 지금 승인 요청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수수 하나하고 이 중에 하나하고요. 콩이 어디 갔죠? 대두가 한국에 지금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그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모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국 자료를 받아서 번역하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옥수수 재배량이라든지 재배 면적이 늘 수 있는 데는 한도가 있고 외국 상황 만만치 않고 그렇다면 생산성을 늘려야지 되고 이 상황에서 중국도 GM 옥수수를 이제 곧 상업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수입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늘었고 생산할 수 있는 거에는 한도가 걸리니까 중국도 아마 GM을 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 이 앞에서 GM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는 GM 작물을 피할 수 없는 그냥
현실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승인이 돼서 안전성 평가가 돼서 승인이 난 GMO는 안전하다. 이게 한국만 하고 일본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전 세계 27개국 이상, 대부분이 이제 OECD 국가인데요. 27개국 이상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내려서 지난 26년 이상 먹고 재배하고 쓰여져 왔는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 해프닝들은 중간에 좀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가 됐던 GM 작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 단기였던 장기였던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늘려서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GM이 아닌가. 그래서 GM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계속 일부 기여를 충분히 하고 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포럼이 KBCH 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LM은 포럼이었고, 또 저도 1년 전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였으니까 조금 더 눈에 불을 확 주고 이렇게 왔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연구소 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또 LMO 포럼이 아니라 KBCH 포럼이라고 약간 가치 중립적인 포럼 같아서 이렇게 부담은 좀 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32번째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면서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공론화되고, 뜻이 다를지언정,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는 환경운동가라서 GMO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불편해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각자의 입장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공론화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희영 대표님께서도 GMO만이 대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연구자 또는 GMO를 이렇게 찬성해 주시는 분을 별로 뵌 적이 없어서 생각보다 반갑네요. 오늘은. 오늘 저희가 계속 위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경제 위기도 있었고, 기후변화도 있는데, 그 뒤에 또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고 있는 위기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림,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GMO 역할, 필요성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식량 생산을 그렇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유용할 것인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실제로 토양의 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미 다 전문가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전적으로도 다양해야 되고, 각 종 간의 차별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종들이 사는 생태적 서식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 질병, 서식지 훼손, 그리고 남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요, 실제로 어류 같은 경우는 남획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로 보면 뭐니 해도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는 게 가장 그 종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지구적으로 본다면 결국 인간의 활동, 이 부분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화라든지 산업화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또 농업도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를 생태계를 훼손시키거나 그 생물종들의 다양성을 훼손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떤지 살짝 보면요, 한국은 보시면 과거와 다르다는 모습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임야하고 논하고 밭,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줄어왔거든요. 그리고 늘어난 게 뭐니까 도로예요. 도로하고 공장,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당연히 도시화와 산업화분들이 생물종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농업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빨라질 거다라는 우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고,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한국의 최재천 교수님 잘 아시죠? 최재천 교수님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은 어쨌든 전 지구가 생물종이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지구의 절반, 국토든 토양이든 해양이든 절반을 좀 보호지역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분만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집트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월 달에 그 생물다양성 협약을 할 텐데, 유럽연합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을 2030 전략을 짜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보존지역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농업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약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농업을 훨씬 더 그 자연 경관과 어울려서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농지 25% 이상 유기농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자원에 대한 부분도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유전자원을 지키고 생태계 면적을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생물종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이런 부분과 함께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물종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 협약과 생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이 제목도 보면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식량 위기 속에서 GMO의 역할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피할 수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상당히 많이 GMO 수입하고 있잖아요.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러면 뭘 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걸까? GMO를 재배하자는 거 말고는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의 자리가 GMO의 재배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자리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GMO를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속에서 재배하는 것이 실제로 올바른 답일까? 그거 말고 GMO가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도 생물다양성이란 부분들의 위협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어떠한 방식, 하나의 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얘기됐지만 그 대안들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GMO 심잖아요. 그래서 96년부터 GMO를 재배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로 급격하게 생산량이 좀 증가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보니까 쌀이나 밀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96년부터 쭉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96년 이후로 급격한 그 생산량의 증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재배 면적도 대부분 비슷하고 생산량 소비량인데요. 대두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뉴욕타임즈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거기서 그동안 GMO가 약속했었던 그런 식량 위기 또는 식량 증산, 농약 사용량 저감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 이런 게 다 잘 안 지켜진 것 같은데?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 GMO를 재배하고 있는 미국과 그렇지 않는 EU 사이에 유채의 생산을 보면 별 차이가 없죠?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사탕우도 비슷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GMO를 심는 게 실제로 생산량이 높아지는 건가? 갸우뚱하게 되는 결과였었고요. 농약 사용량이 실제로 줄었나? 보면 좌측편은 유럽이었고 오른쪽에는 미국인데 제초제는 좀 증가를 했어요. 왜 증가를 했나 보니까
96년 이후로 그 GMO와 짝을 이루고 있는 글라이포세이트가 늘면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그 제초제의 사용량 증가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기술이나 GMO를 악마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기술들이 뭔가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시민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었을까? 다른 분들한테 아주 자신만만하게 GMO가 정말 식량 생산을 증가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도 2002년부터 BT 면화를 재배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 한 95% 정도 인도 면화가 BT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생산량은 증가를 했고, 농약 사용량은 줄었고, 농가의 소득은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반면, 그런 생산량의 증가라 농약 사용량의 저감이라는 것이 BT 종자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떤 토양에서 자랐는지 이런 부분의 차이다. 그래서 BT라는 것은 대단히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농민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농민 단체들은 실제로 GM 면화가 인도에 들어옴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GMO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저도 바이오 연료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연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단위 면적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재배할 면적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식량들을 실제로 사람이 먹고 가축이 먹고 이제는 자동차가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도 바이오 연료 첨가량을 늘린 거 이번에 결정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한국은 실제로 그렇게 재배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수입해서 실제로 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열대우림들을 다 없애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지금 지구를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당신들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릴 게 되게 간단해서 아마 PPT가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지금까지 관행적인 농업을 통해서 식량 생산도 많이 증가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전 인류가 훨씬 배부르게 먹고 굶주림을 줄여가고 있었던 노력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될 위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관행농이나 또는 GMO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농민들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까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런 관행적인 방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생물 다양성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태 친화적이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 방식을 전환해내고 소비에 대해서 전환이 있어야만 전 지구적인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고 식량 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농업 비즈니스, 다국적 기업들이나 중심된 농업 비즈니스가 실제로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는다, 더 촉발시킨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AO가 소농들이나 그런 농민들을 지원하기보다는 훨씬 더 왜 다국적 기업들과 친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단체 지구회복 같은 데서는 GMO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대안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식량 주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아마 농민분들이 쌀값 보존을 위해서 시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 앞에서 시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에겐 단순한 쌀값 대책 마련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추운 겨울에 또 거리로 나서게 됐고,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실제로 GMO나 이런 기술적 해법들이 뭔가 좀 기후위기든 생태계 위기든 이런 데에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한 역할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들은 저희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이 좋은 것들을 왜 사람들이 거부하지, 이 좋은 것들을 왜 사람들이 피하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런 걸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시장 자본주의인데.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되고 그 소비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좀 보완해 나가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GMO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고 GMO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GMO라는 것이 어떠한 가능성 자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고 꼼꼼히 우리 사회에서 토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GMO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위기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기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